폴란드에 있는 한 체육센터 사무실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외국인 여성이 한 남성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계약서를 내밀며 사인을 하라고 요청하지만 어째서인지 폴란드 여성은 모든 말이 거짓말 같다며 팔짱을 끼고만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스포츠 유니폼을 입은 한국인 학생이 들어오더니 한국행 비행기 티켓과 사진 한 장을 내밀며 여성에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외국인 여성은 큰 충격에 빠진 듯 머리를 부여잡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계약서 종이를 찢어버리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학생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주부 핸드볼팀의 총괄 운영과 선수로 함께 뛰고 있는 제시라고 합니다. 약 3년 전에 작은 동아리에서 시작해 정식 핸드볼 선수 등록을 하기까지 우여곡절을 거듭해 규모가 상당히 커진 저희 주부 핸드볼팀은 얼마 전 한 한국 방송사의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전문 스포츠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고 있다던 한국인 여성분은 저희 폴란드 주부 핸드볼팀이 한국의 핸드볼팀에 큰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왕복 항공권과 3주 동안의 호텔 숙식을 약속, 아무런 조건 없이 한국을 다양하게 즐기기만 하면 끝이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사실 현재 저희 주부 핸드볼팀은 폴란드 체육회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고 또 각자의 생업 때문에 대회에 참여조차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저는 이번 한국에서의 촬영이 마지막을 기념하기에 매우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해 곧바로 팀원들에게 한국 방송사의 제안 사항을 전달하며 한국으로의 마지막 여행을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팀원들은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거나 늦은 나이에 후진국인 한국으로 갔다가 큰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는 황당한 소리만을 늘어놓았고 결국 저는 팀원들 중 아직 아이가 없고 그나마 나이가 어린 몇몇 선수들만으로 팀을 꾸려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조차도 한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들기도 했지만 그저 해외여행이라는 생각으로 무덤덤하게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뜻밖에도 선수들과 함께 도착한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폴란드와는 사뭇 다른 광경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신기했던 것은 한국 공항은 어디를 둘러봐도 돈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시설물들이 눈에 보였다는 사실이며 다소 낙후되어 있고 위험해 보이는 폴란드의 공항과는 달리 상당히 쾌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진짜 놀라움은 바로 공항을 떠날 버스를 탔을 때였는데요. 보통 폴란드의 버스는 대부분이 엄청나게 낡아 있어서 주행 도중 버스가 멈추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한국은 요즘 최고 선진국에만 있다는 전기를 이용한 버스가 너무나 평범한 듯 운영되고 있었고 이러한 한국의 수준 높은 교통수단은 저와 동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보이던 광경은 제 눈을 의심하게 했는데요. 버스 내부에 있던 수많은 한국인들은 특이하게도 창문에 붙어있는 무언가에 기대에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었고 저와 동료들은 이게 지금 대체 무슨 상황이냐며 비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폴란드에서는 아직도 낮은 치안으로 인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절대 잠을 자면 안 되고 혹시 너무나 잠이 오면 휴대폰에 경찰의 번호를 입력해놓고 손에 쥔 채 살짝 조는 것만이 전부인데 버스 안에 한국인들은 모두가 작정이라도 한 듯 마음 놓고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동료는 한국인들이 기대고 있는 창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이 붙어 있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서 다가가 살펴보니 놀랍게도 그것은 버스 창문에 붙어 있던 수면용 베개였고 저는 어떻게 버스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냐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는데요. 살면서 처음 본 버스 창문 베개의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깜짝 놀란 반응을 보였고 심지어 몇몇 동료들은 곧바로 사진을 찍어 자기 아들이나 딸에게 보여주며 한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안전해서 이렇게 아예 버스에서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인 창문 베개를 설치했다는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창문용 베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더욱 큰 충격은 바로 이렇게나 마음 놓고 버스에서 편하게 잘 수 있는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과 치안 시스템이었어요. 저 또한 폴란드에 있을 때에는 주부로서의 일과와 훈련 등으로 너무 피곤해 잠이 올 때가 많았지만 혹시나 가방이나 지갑을 도둑 맞을까 봤자는 것은 엄두도 못 냈는데 한국의 평범한 버스는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창문의 베개에 기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고 이것은 사실상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안전한 선진국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엄청난 경험이었죠. 그런데 한국 버스에서의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놀라움도 잠시 버스 좌석에 앉아 곧바로 창문 밖의 풍경을 즐기기 시작한 저는 버스 통로 한쪽에 설치되어 있던 굉장히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잠시 후 버스가 멈췄을 때 한 한국인이 그곳에서 물을 받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저희 생각이 맞았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버스의 내부에는 폴란드에서는 비싸서 중산층도 사용할 엄두를 못 내던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온수와 냉수가 전부 가능한 한국 버스의 정수기는 존재해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이 얼마나 부유한 나라인지 그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와 주부 선수 동료들은 너무나 놀랐지만 한국인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인 듯 몇몇 한국인들은 실제로 자신이 가져온 커피, 가루를 버스의 정수기를 이용해서 마시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심지어 정수기 옆에 일회용 컵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는데요. 아직도 폴란드에서는 경제 상황이 그다지 좋지 못해서 중산층 이상의 보유한 경제 가정이 아니라면 정수기를 보기조차 힘들고 마을에 정수기를 샀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꼭 그것을 훔쳐가려는 노숙자들이 나타나는 범죄 상황까지 발생해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도 불편을 감수하면서 물을 끓여서 마시는데 버스 내부에 있던 한국인들은 그 누구도 버스에 설치되어 있던 정수기를 훔쳐가려는 행동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평범한 버스에서의 일상이겠지만 한국을 처음 방문한 저와 주부 동료들은 당장 이러한 시스템을 폴란드에 도입해야 된다며 연신 사진을 찍기 바빴고 심지어 한국 버스의 정수기 사용법을 동영상으로 찍어 올린 그레차는 SNS에서 그 나라가 대체 어디냐며 메시지 목록이 한국에 대한 질문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해 전혀 몰랐던 저는 바로 그 순간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고 편리한 인프라를 갖춘 나라인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고 아이디어가 돋보였던 버스 창문의 휴대용 베개는 아무런 교통, 인프라 발전이 없는 폴란드와 더욱 비교되어서 좌절감까지 느껴지더군요. 버스를 타고 곧바로 내려야 했던 저와 팀원들은 조금 더 한국 버스를 즐기며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곳에서 내려보자고 했고 그렇게 약 1시간 뒤 서울의 한 도심에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교통 인프라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것인지 하차를 할 때에도 폴란드에서처럼 소리를 질러 내려야 된다는 표시를 하지 않고도 조용하게 버튼을 눌러 하차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는데요. 버스에서 내린 뒤 저는 곧바로 다큐멘터리 촬영을 요청했었던 한국인 방송사 직원분에게 전화를 걸었고 자신의 이름을 미경이라고 소개한 직원분께서는 곧바로 저희가 내린 하차 장소로 오겠다면서 근처에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시더군요. 한국의 길거리는 폴란드와 다르게 굉장히 밝고 평화로운 분위기만 느껴졌고 심지어 길거리에 바닥들이 온전하게 형태를 유지하고 걷는 것에 불편함이 없다는 것은 아직 길거리 도보 공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폴란드와 더욱 비교되어서 극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약 20분 뒤 한국인 직원분 씨는 큰 승합차를 타고 저희를 데리러 오셨고 나머지 이야기는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하자며 저희를 안내해 주셨는데요. 이미 한국에 오기 전에 미경 씨와 촬영 일정에 대해서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조율을 했던 상태였기에 변동사항은 거의 없었는데 뜻밖에도 미경 씨는 촬영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저희의 증명사진이
필요할 것 같다는 황당한 말과 함께 증명사진은 어느 때나 준비를 할 수 있으니 일단은 급한 숙소부터 해결하자며 설명을 이어나가셨는데요. 하지만 저와 동료 선수들은 증명사진이 언제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참을 수 없는 궁금증의 폴란드에서는 증명사진을 찍으려면 약 3개월 이상의 행정 절차와 사진 계약서와의 일정 조율이 필요한데 어떻게 아무 때나 가능하냐는 질문을 건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에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증명사진은 행정처리기관의 요청을 전함과 동시에 그에 맞는 증명사진 계약서를 가지고 지정되어 있는 사진사에게 가야만 촬영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처리 절차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 무려 6개월 이상이 걸릴 때도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런데 미경 씨는 저와 동료 선수들의 질문을 듣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며 오히려 폴란드에서는 그렇게 불편해서 어떻게 하냐면서 뜬금없이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마저 아무 때나 증명사진 촬영이 가능하다는 믿지 못할 말을 하셨습니다. 증명사진이 길거리에서 촬영할 수 있다니 당황한 표정을 보이고 있는 저에게 미경 씨는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잠시 차를 세우고는 저희 보고 빨리 내리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차에서 내린 그 순간 저는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디지털 방식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상당히 규모 있는 사진관이 무인으로 24시간 동안 운영되고 있다는 외국어 설명과 함께 실제로 내부에는 이미 많은 한국인들이 증명 사진을 찍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디자인 사진을 찍고 있었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러한 사진이나 요금이 8,000원 정도로 너무나 저렴했다는 사실인데요. 폴란드에서는 증명사진의 기간도 오래 걸리는 것이 문제이지만 진짜 큰 문제는 한 번 증명사진을 찍을 때마다 무려 5만 원 이상의 기술 요금이 부과된다는 것인데, 한국은 폴란드보다 이러한 사진이나 기술이 상향 평준화된 것인지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증명사진은 물론 여권 사진부터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 사진까지 전부 출력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사진을 찍자마자 10초 만에 증명사진이 출력되는 모습은 저와 동료 선수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고, 저는 길거리에서 증명사진 인화가 가능한 한국의 도시 인프라에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요. 미경 씨는 한국에서는 증명사진이 급하게 필요할 때마다 대부분 이러한 무인 사진기를 자주 이용한다며 직접 저희의 증명사진을 하나하나 찍어주셨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사진까지 붙이며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더군요. 한국이 얼마나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고, 평소 주부로서의 업무도 해오던 저와 동료들은 증명사진이 이렇게 편한 업무였냐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가 넘볼 수도 없는 기술 선진국의 발전을 이룬 나라였고, 저는 바로 그 순간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이민을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주위를 둘러보니 이미 젊은 한국인 커플들이 증명사진을 찍으며 사진관 책상에서 계약서를 쓰고 있었고, 저는 폴란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던 편리한 삶이 한국에서는 가능하다는 생각에 국가 간의 발전 차이가 이렇게 심했구나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죠. 짧은 증명사진의 신세계 체험을 마친 뒤 미경 씨는 저희의 놀란 모습을 보더니 촬영을 시작하기 전 서울 중심 도심을 구경하자고 제안했고, 한국에 아주 푹 빠져버린 저와 동료들은 서울을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는 한국의 지하철을 타봤냐면서 저희에게 질문을 건넸고, 저는 버스는 타봤지만 지하철은 타보지 않았기에 한국의 지하철은 얼마나 대단할까라는 생각을 가진 채 미경 씨의 뒤를 따라 지하철로 향했는데요. 사실 폴란드에서는 중심 수도를 제외하고는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는 도시가 거의 없기에 폴란드 국민들조차 지하철을 타본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인데요. 결혼하기 직전 딱 한 번 폴란드 수도에 지하철을 탑승해 본 기억은 있지만 아직도 폴란드의 지하철은 제대로 공사조차 끝내지 못해서 너무나 낙후되어 있고 더러운 것이 기본이기에 그렇게 좋았던 기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료 선수들과 함께 미경 씨를 따라 들어간 한국의 지하철은 그 내부에서부터 공항과 비슷한 수준의 놀라운 쾌적함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신기했던 것은 지하철 내부의 화장실이었습니다. 보통 폴란드의 지하철 화장실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아예 문이 잠겨 있는 경우가 많거나 문이 열려 있어도 청소를 거의 하지 않아 들어가면 심각한 악취와 더러움에 사용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한국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화장실이었음에도 쾌적함은 기본에 따뜻한 물까지 나온다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고 저는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다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처음 보는 시설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안에는 작은 액체가 담긴 채 벽에 붙어있던 그 시설물은 처음 봐서는 도저히 그 용도를 알 수가 없었고 저는 엄청난 궁금증에 미경 씨를 불러 이게 대체 뭐냐며 호들갑들 떨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희경 씨의 말은 믿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이었는데요. 미경 씨는 한국의 공중 화장실 내부에는 이렇게 입안에 가구를 할 수 있는 일회용 위생 가글이 항상 제공되고 있다면서 직접 옆에 있는 위생컵을 이용해 가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순간 저와 동료 선수들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위생적인 국가라고는 하지만 공공시설인 화장실에 일회용 가글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가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아직도 폴란드에서는 공중 화장실은커녕 지하철조차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한국의 지하철 화장실은 편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함께 편리하게 가기까지 가능한 편의시설까지 제공되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 지하철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위생용 가구뿐만 아니라 화장실과 물티슈, 심지어는 위생에 더욱 신경을 쓴 듯한 종이 비누까지 화장실 한쪽에서 제공되고 있었고 말 그대로 폴란드에서는 목욕탕과 다름없을 정도의 편리함을 갖춘 한국. 지하철 화장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마치 메이크업 샵처럼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또한 지하철 이용객뿐만 아니라 화장실이 급한 사람이라면 언제나 사용할 수 있게 항상 개방되어 있던 한국의 지하철 화장실은 한국인들의 삶이 얼마나 쾌적한지 그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였죠. 미경 씨는 오히려 폴란드의 열악한 인프라에 정말 그런 나라가 있었냐며 놀란 반응을 보였고 저는 미경 씨의 반응에 결국 한국으로 이민을 오고 싶다는 상담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국에서 3주간의 다큐멘터리 촬영을 마친 저는 매우 많은 한국인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고 저의 한국 이민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제 딸을 위해서라도 저는 한국으로의 가족 이민을 결심했고 지금은 저희 남편이 한국에서의 삶을 느껴보기 위해 저를 만나러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상태입니다. 정확히 언제 한국으로 이민을 올지는 모르겠으나 저에게는 꿈만 같은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것 같네요.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경찰력이 강해서라기보다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워낙 적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훌륭한 치안 시스템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던 핀란드 여성의 사연입니다. 아이를 갖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누구든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바로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인데요. 그녀는 아이를 잃어버린 후 한국의 훌륭한 시스템 때문에 큰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결혼 생활을 한국에서 보낸 지 벌써 많은 날이 흘렀네요. 저는 본디 핀란드 사람이지만 한국인 남편에게 반해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된 외국인 며느리 캠벨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남편과는 일하다가 만난 사이예요. 남편은 회사 내 다른 팀에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와 만나게 되었냐고요? 그건 함께 없던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에서 오냐오냐 자라왔기 때문에 사실 처음 하는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남편이 당시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의 친절함과 다정함에 반했다고 볼 수 있죠. 하루는 그가 고생한다는 의미로 제게 밥을 사주었는데 대화를 해보니 생각도 깊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모습에 반한 제가 먼저 고백하여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남편이 프러포즈를 하여 핀란드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됐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만약 아이를 낳게 된다면 한국에서 키우고 싶다고 하였어요. 저는 그 말에 고민하였죠. 하지만 전 이미 신혼생활을 핀란드에서 보내기도 했고 이미 예전에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거부감 없이 한국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시부모님들도 모두 한국에 계셔서 도움이 필요하면 어르신께 여쭤볼 수도 있겠다 싶었고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핀란드보다 좋은 부분들이 더 많았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무료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것들 말이죠. 아이를 낳고 나서 육아를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얼마나 삶의 질을 높여주는지 체감할 수 있었어요. 이런 문화 프로그램은 동네 주민센터부터 시작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곳곳에서 경험할 수 있었죠. 마스크 만들기부터 한국 전통 음식, 함께 요리하기 등등 너무 많이 체험해서 무얼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군요. 특히 집 근처에 어린이 문화센터가 있어서 자주 들렀던 기억이 나요. 그곳에서는 아이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체험을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작게 공룡을 전시회나 따로 박물관에 갈 필요도 없었고 직업 체험도 할 수 있었죠. 친해진 다른 아이들의 엄마와 대화를 나누어 보니 한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역마다 보편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정말 부러운 부분이었습니다. 핀란드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를 위한 동물원이나 전시관 같은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시드니 같은 대도시로 가야만 즐길 수 있어요. 애초에 문화센터 같은 개념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그런 점들을 참고했을 때 한국에서는 멀리까지 나가지 않고 동네 주변에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점이 혁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저희 동네가 잘 되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한국은 대다수 이렇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비밀이지만 사실 그런 체험을 하면 오히려 제가 더 즐거움을 많이 느꼈었어요. 다 큰 어른이 창피하지만 말이에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꽃전이나 호떡이라는 음식을 만들었을 때예요. 호떡은 아이를 낳기 전에 한국에서 길거리 음식으로 종종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꽃전이라는 음식은 처음이었거든요. 처음엔 꽃을 먹는다는 사실에 다소 놀랐었습니다. 독이라도 있을까봐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죠. 다 먹을 수 있는 꽃으로 만드는 음식이더군요. 찹쌀로 만들어서 그런지 아주 쫀득하고 맛있었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하던데 아이가 너무 맛있어 해서 집에 와서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부엌은 엉망진창이 됐었지만 말이죠.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건 바로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를 수영장으로 개방한 것이었어요. 일단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높은 아파트는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가 매년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바뀌더라고요.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아파트 단지 주민이라면 단돈 1,000원이면 이 시설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만 사용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있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가 너무 신기하고 좋더라고요. 핀란드에서는 이런 물놀이를 즐기려면 수영장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동네 수영장은 말 그대로 수영을 배우는 곳이라 내일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수영을 즐기려면 또 도시에 있는 놀이기구가 있는 수영장까지 나가야 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짐만 챙기고 1층으로 내려가면 놀이터가 완벽한 수영장으로 변신해 있거든요.
미끄럼틀이나 그늘 같은 놀이기구는 그대로 있고 위에서 물이 나와 아이들이 놀이기구도 즐기고 물놀이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이런 데에 우리가 나가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우리 아이는 혼혈이라 조금 다르게 생겼으니 다른 아이들이 혹시 놀리거나 꺼리면 괜히 상처만 받고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또 저도 한국어가 유창한 편이 아니라 아이 엄마들 사이에 껴서 대화할 실력이 아니었어요. 괜히 홀로 주눅 들어있어 보이기 싫었죠. 그렇게 놀이터 수영장이 개방된 지 이틀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산책을 나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옆집 아이 엄마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녀도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였죠. 저는 간단하게 목례만 하고 지나치려는데 갑자기 아이 엄마가 저를 부르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라라 엄마 왜 자기는 안 나와? 섭섭해 같이 나와서 애들 놀게 하고. 우리도 얘기 좀 하고 그러자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 말 덕분에 용기를 내서 나갈 수 있었거든요. 저의 아들 라라가 친구들과 못 어울릴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아이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라라랑 친하게 지내라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아이들이 먼저 라라에게 다가와주는 모습이었어요. 라라도 처음엔 낯설어 하더니 금방 물장구를 치면서 좋아했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 엄마들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줘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저는 그녀들과 친해지면서 실전 한국어는 물론이고 재미있는 한국식 농담도 많이 배울 수 있었죠. 예전에 한국 유학 왔을 때도 느꼈지만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것은 정말 훈훈하고 좋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국에 온 이후로 행복한 일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이지 대형 사고가 터져버리고 말았죠. 그것은 그 다음 연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햇빛이 따가운 여름이었어요. 그날은 여느 때처럼 장을 보기 위해 대형마트로 쇼핑하러 가게 됐습니다. 핀란드에 있을 때 한국의 비비고 만두를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서 마트에 가면 항상 비비고 만두를 샀었어요. 만두 외에도 김치전이나 주먹밥 등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냉동식품으로 나오고 있었죠. 마치 장난감 코너에 처음 온 어린이처럼 냉동식품 코너에서 눈이 돌아갔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그날도 냉동식품 코너에서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떤 걸 살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아이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골라 집어담았는데 결제하고 나니까 아이가 지금 당장 먹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평소에는 고집을 부려도 말로 하면 금방 그치는 아이였는데 그날따라 자기는 꼭 지금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하더군요. 덥기도 덥고 짜증도 났죠. 그래서 결국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2개 샀어요. 그리고 근처 공원에 가서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었죠. 아이는 얼마나 먹고 싶었던 건지 허겁지겁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다 먹고 잠시 책을 읽으며 쉬고 있었죠. 그런데 바람도 선선하고 해가 지는 타이밍에 졸음이 몰려와서 잠시 제가 졸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몇 분 정도를 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눈을 떴는데 아이에게 이제 가자고 말을 하고 일어섰더니 아이의 대답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았더니 웬걸 맙소사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아이는 없고 아이스크림 봉지만 덩그러니 의자에 있더군요. 처음엔 그다지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라라가 잠시 공원 놀이터에 간 줄 알았거든요. 워낙 천방지축 어딜 많이 돌아다니는 아이라서요. 그래서 그곳에 서둘러 가보았는데 놀이터에는 쥐 죽은 듯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아챘어요. 제가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처음 저는 완전히 머릿속이 하얘지고 말았어요. 이곳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찾지 싶었죠? 한국어가 아직 완전히 익숙하지도 않은데 말도 잘 안 통하고 심지어 남편도 없어서 주변의 도움을 구할 데가 없었어요. 완전 멘붕이었죠. 저는 덜컥 무서운 마음에 눈물부터 났습니다. 한국에 와서 산지 그래도 몇 년은 되었지만 아이를 잃어버리니 익숙하던 한국도 처음 와본 외국처럼 느껴지고
이곳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면서 제 자신이 초라하게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변에 있던 한 여학생이 제게 다가오더니 제 안색을 보고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전 그 학생에게 다급한 마음에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말을 막 더듬으면서 설명했었어요. 정말이지 횡설수설이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여학생은 제 말을 다 알아들은 듯 하더라고요. 그러자 여학생은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그 무리와 함께 공원을 샅샅이 뒤져주었어요. 너무 고마웠죠. 하지만 30분이 넘게 지나도 라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들도 아직 중고등학생처럼 보였고 태도 져서 늦게 들어가면 부모님께서 걱정하실 테니 고맙다는 말과 함께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해가 진 공원에서 홀로 남은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급한 대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지 약 40분 정도 지났었을까요? 갑자기 제 핸드폰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그곳은 파출소였어요. 설마 했더니 아이가 바로 그곳에 있다는 말이었죠. 저는 정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었습니다. 아이를 영영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파출소로 달려가서 아이를 찾았습니다. 라라도 많이 놀랐는지 엉엉 우는 모습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경찰관에게 물어보니 예전에 해놓은 지문 등록 시스템 덕분이었어요. 사실 저도 그게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아이 어린이집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라라를 발견하고 누군가 파출소로 데려다 줬는데 낯선 환경에 엄마도 없어서 그런지 비가 많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집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파출소 주변을 10분 정도 돌아다녀도 아이 집을 못 찾아서 어떡하나 했는데 혹시나 해서 검색해 보았더니 아이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어서 저에게 연기해 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를 잃어버린 지 40분 만에 소중한 나비를 찾을 수 있었어요. 이게 다 한국의 지문 등록 시스템 덕분이었죠. 다시 생각해도 정말 천만다행이었어요. 아마 핀란드에서였더라면 상상하기도 싫지만 찾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저를 도와 늦게까지 공원을 샅샅이 뒤지던 그 여학생 무리에게 이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 이후론 그녀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혹시 아예 지문 등록을 하지 않은 한국의 부모가 있다면 꼭 하는 걸 권장합니다. 아이는 언제 우리 눈에서 사라질 줄 모르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던 핀란드인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아이는 파출소로 인계되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를 파출소까지 데려다준 누군가의 선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길 잃은 아이를 발견하게 되면 그 부모를 찾아내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보통 어린아이들은 부모들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혼자서 집을 찾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실종 사고에 대비해 아동의 지문과 보호자의 연락처를 등록할 수 있는 지문, 사전 등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전 등록을 한 아동의 경우 평균 50분 안에 보호자에게로 다시 인계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은 부모를 찾아주기까지 평균 40시간이나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지문 등록이 실종 아동을 찾는 효과적인 방법임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죠. 아이는 부모에게 있어 누구보다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일 텐데요. 지문 사전 등록에 대해 모르셨다면 우리 아이를 위해 한 번쯤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은 이 정도라고. 아일랜드의 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심스는 최근 자신의 나라로부터 큰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유럽 최고 수준의 복지를 자랑하던 자신의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겼었지만 최근 자신의 어머니가 당했던 수모가 그에게 큰 상처가 됐기 때문이죠. 아일랜드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이민 오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던 심슨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일랜드 수도 일대에 사는 심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계에서 복지 수준이 가장 뛰어난 아일랜드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고 있었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복지를 자랑하고 있으니 아일랜드에 사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긍지를 느껴도 된다고 매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일랜드를 무척이나 사랑했지만 최근 아일랜드는 저에게 배신감을 안겨주며 절망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한국으로 오니 저에게도 희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일랜드에 살던 저희 가족은 최근 어머니의 생일을 맞아 여행을 떠났죠. 아일랜드의 최고 건축물이라 알려진 무한의 다리를 꼭 보고 싶어 했던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무한의 다리는 해변과 바다에 걸쳐 있는 커다란 원형의 다리로 해변과 강이 만나는 지점에 원형의 다리를 만들어 현재와 과거를 연결해 준다는 의미가 있었죠. 어렸을 때 항구였던 오르우스 해변 주위를 신나게 뛰어놀았던 어머니는 항상 이곳을 그리워했었고 몇 년 전 이곳에 다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언론에서 접했고 옛 생각에 여기를 꼭 가고 싶어 했습니다. 현재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난 장소였기 때문에 어머니에겐 감정이 남다른 곳이기도 했죠. 하지만 어머니의 추억을 찾아 떠난 어머니의 생신날에 우린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여행을 떠나던 중 옆 차선에서 달리던 덤프트럭이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고 그 자리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덤프트럭은 도로 공사를 위해 아일랜드 외곽을 향하던 중이었고 트럭에 가득 실려있던 자재가 도로에 떨어진 것인데요. 도로에 떨어진 자재를 피하려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꺾었지만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와 어머니는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죠. 다행히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던 터라 부상은 경미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린 퇴원을 했는데요. 며칠 뒤부터 어머니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자꾸 앞이 흐릿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나이가 70이 넘으셨지만 다른 또래분들에 비해 정정하셨던 터라 골프도 자주 치러 다니셨을 정도였습니다. 시력도 좋은 편이시라 70이 넘도록 안경도 쓰지 않으셨죠. 그런데 물건이 흐릿하게 보이신다는 말에 너무도 걱정이 되어 병원을 찾았죠. 뇌 MRI 결과 시신경 쪽에 무언가 발견되긴 하는데 정확한 것은 안과 전문의에게 문의를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즉시 안과를 들렸죠. 하지만 안과에서 시력 검사를 위해서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급한데 일주일이라니 애가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일단 시력 검사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어머니의 상태는 무척이나 심각해졌죠. 이젠 바로 눈앞에 있는 숟가락도 어디 있는지 헷갈리는 정도였습니다. 제 얼굴도 어디 있는지 만지지도 못하셨죠. 한시라도 어머니 혼자 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눈을 찌푸려야 겨우 앞이 보이는 탓에 밖으로도 잘 나가지 못하셨죠. 결국 근무하던 학교에 휴가계를 내고 어머니를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력 검사 예약을 했던 날이 다가왔고 아침 일찍 서둘러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향했죠. 시력 검사는 애태우며 기다렸던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금방 끝났습니다. 하지만 검사했다고 해서 바로 원인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3일 뒤에나 나오기 때문이었죠. 시력 검사 결과가 나와야 안경이라도 하나 맞출 텐데 안경도 맞추려면 최소 며칠이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원래 그랬으니 전 세계 모두가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제가 정보를 조금이나마 빨리 접했다면 어머니와 저 두 사람이 조금 덜 고생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지금은 무척이나 후회 중입니다. 하루하루 애탔지만 원래 이 정도 시간은 기다려야 했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어머님을 보살폈죠. 어머니는 자신 때문에 일도 하지 못하는 저에게 미안해하셨지만 저에겐 일보다 어머니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갈수록 좋아지지 않았고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 선생님이 모이는 동아리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며 동료 교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도 시력은 꽤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시력 검사와 안경에 대한 이야기는 매번 화두가 되었죠. 그런데 유럽 어디 나라를 가도 시력 검사를 받고 안경을 맞추려면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리는데 한국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방송에 나왔는데 한국은 안경이 1시간이면 나온다는 것이었죠.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흘려듣고 시력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안과를 방문했죠. 의사에게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채찍질 망막변증이 온 것이었습니다. 채찍질 망막변증은 고개가 앞뒤로 흔들리면서 시신경이 채찍처럼 휘어져서 눈의 유리체가 망막을 순간적으로 잡아당겨서 나타나는 증상을 말하는데 그렇게 당겨진 눈의 황반부에 부종이 생기며 시력 저하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대개는 수일 내에 증상이 심각해졌다가 가라앉는 증상이었지만 어머니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증상이 다른 사람에 비해 심각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죠. 일단 안약을 넣으면서 시력이 돌아오길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워낙 진단하기 어렵고 대개는 수일 내에 정상 시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후유증이라고 걱정할 것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다행히 안약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고 점차 일상생활도 회복이 되었죠. 하지만 한번 가버린 시력은 완벽하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책이나 신문의 글씨는 물론 건물 간판의 글씨도 흐릿하게 보일 정도였죠. 다시 안과를 방문해 시력 검사를 요청하고 안경을 맞추는 기간을 생각해보니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때 스쳤던 생각이 동료 교사에게 들었던 한국 안경에 관한 이야기였죠. 며칠 고심 끝에 속는 셈 치고 한국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거짓말이고 과장된 이야기면 어쩌나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일단 몇 날 며칠 꼼짝없이 집 안에만 있는 것보단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여행하는 셈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한국만의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았지만 일단 저희는 안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안과는 대부분 안과병원과 안경점이 한 곳에 같이 있거나 바로 그 옆에 붙어있는 형태였습니다. 한국 지리에 익숙하지 않기에 병원에서 안경점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시력 검사를 하고 며칠 뒤에 와도 장소를 헷갈리는 위험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생각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사실을 병원 도착 5분 만에 깨달았죠. 안과 병원 데스크에서 어머니 인적 사항을 등록하고 검사 날짜를 예약하려 했는데 지금 당장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환자 예약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과 외국인이라 배려해주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궁금증만 가득 안고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어머니의 눈에 기계를 대고 몇 가지 질문을 했죠. 유창한 영어로 질문을 해서 순간 아일랜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뒤 끝이 났다며 기계에서 종이를 한 장 뽑아주는데요. 그리고 앉은 그 자리에서 현재 어머니의 시력은 어떻고 망막의 상태는 어떻다 등등을 설명해 주면서 더 자세한 설명은 진료실에서 이야기해 주겠다고 했죠. 병원 입구부터 진료받고 검사 결과를 듣는 데까지 소요된 시간은 고작 1시간이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선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죠. 어머니를 진료했던 의사는 현재 진단받았던 채찍질 망막병증은 거의 호전되었으나 어머니 나이대에 올 수 있는 시력, 저하와 후유증이 겹쳐 순식간에 시력이 안 좋아졌을 것이라면서 많이 무서웠고 걱정되셨겠다며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노안으로 인한 시력 저하는 시력 교정술이나 안경 등으로 보완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까지 덧붙였죠. 렌즈 삽입술로 시력 교정을 받을 수는 있으나 다시 비행기를 타고 아일랜드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시술 후 최소 2개월간은 안압을 높이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에 안경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아일랜드처럼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여행 기간을 넉넉하게 2주 정도 잡았지만 시술 후 비행기를 타는 것은 제가 봐도 무리가 있어 보였기 때문이죠. 마침 시력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저도 덩달아 시력 검사를 받고 안경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안경을 맞추는 데는 그래도 최소 3일 정도 걸리겠지라는 심정으로 안경 의뢰를 하고 그래도 마음 편히 한국의 서울을 구경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조차 저만의 착각이었죠. 안과에서 시력 검사지를 받아들고 바로 옆에 있는 안경점으로 향했는데요. 원하는 안경테를 골라보라는 친절한 안경사의 말에 넓게 펼쳐진 안경들 속에서 제 이미지에 맞는 안경을 찾아 어머니는 은은한 로즈골드색의 안경테, 저는 K드라마 속 주인공이 자주 쓰고 나오는 검은 뿔테 안경을 골랐습니다. 안경테를 고르고 며칠 뒤에 오겠습니다 하고 나서려던 순간 안경사는 조금만 기다리면 안경이 나오니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죠. 그렇게 저희가 기다린 시간은 고작 20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시력 검사에서 안경이 완성되기까지 고작 2시간 남짓. 이 과정들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던 것은 안경테를 고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아일랜드였다면 이 과정을 근 한 달에 걸쳐서 최소 3번 이상은 왔다 갔다 했었을 것입니다. 한국의 놀라운 속도에 저는 왜 빨리 한국을 찾지 않았나 후회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은 안과를 통하지 않더라도 안경점에 근무하는 안경, 사과 시력을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 안경점에서 시력 검사부터 안경까지 1시간 이내로 가능한 나라였죠. 한국 온 지 하루 만에 안경을 쓰고 몇 개월 만에 선명한 세상과 아들의 얼굴을 본 어머니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는데요. 아마 내심 표현은 못하셨겠지만 갑자기 흐릿해진 눈 때문에 혹시 이대로 영영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셨을 듯합니다. 남은 일정을 모두 서울 구경하며 우리는 어머니 생신 때 병원에서만 있었던 시간을 보상받는 듯한 기분으로 재미있게 돌아다니며 한국의 멋과 맛에 취해버리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아일랜드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눈을 감으니 지난 몇 개월간의 암흑과도 같은 과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한국을 더 빨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늦게나마 어머니께 선명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드려서 기뻤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아일랜드에서 어머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던 무안의 다리도 보러 가고 다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듯 합니다. 저의 경험을 널리 알려 애타게 기다리는 것보다 한국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사연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어머니와 선명한 세상을 마음껏 보러 다니며 행복한 추억을 많이 쌓을 생각입니다. 저의 사연을 접한 많은 분들도 희망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